내가 가장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아끼던 딸이 사위와 함께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은퇴한 평범한 72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위가 저를 이용해 제 목숨값을 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박빚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수억 원짜리 보험을 중복 가입해 놓고 사고까지 위장하려 했습니다. 만약 이후 청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었고 어떻게 벗어났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에 절대 자식이나 사위에게 속지 않고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35년간 중학교 담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국어교사로서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함께 키웠죠. 퇴직 후에는 바쁜 일상에서 물러나 작은 텃밭과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엔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는 평온한 나날이었죠. 딸 세영이는 결혼을 했고 사위는 늘 깍듯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살갑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명절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힘든 일은 무조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집안 전등이 나갔을 때도 수도가 고장 났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있는데 이런 건 제가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살가운 사위를 볼 때마다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책임감도 있고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하며 남들 앞에서도 사위를 자랑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친절과 배려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깨달은 건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일상은 무너져 내렸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상상조차 못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가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러운 듯 운을 뗐습니다. 아버님, 요즘 뉴스에서 보험료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병원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암치료 한번 받으면 수천만 원은 기본이라는데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미래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괜찮단다. 난 공제회 연금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다 들어놨거든. 내 생활 정도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단다. 사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위의 말이 걱정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저만 믿고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보험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가입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 밀어붙이는 걸까?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해 놓은 걸까? 이 보험이 꼭 필요한지를 묻자 그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시면 저희가 감당 못합니다. 어머님도 안 계신데 세영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영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영이, 제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 남은 핏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도 꿋꿋하게 자라준 딸을 떠올리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의심이 스쳤지만 사위가 딸의 남편이니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 혹시라도 딸이 고생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게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훗날 제 목숨값을 계산하는 잔인한 도구가 될 줄은요. 얼마 후부터 집으로 정체 모를 우편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흰 봉투, 노란 봉투, 두툼한 서류 봉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광고 전단지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뜯어보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 보험료 자동이체 명세서, 계약자 김성우. 그건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7건의 보험 증서. 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12억 원이 넘는 금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보험료가 제 명의로 새로 발급된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발급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사위를 불러 따졌습니다. 자네 왜 내 허락 없이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한 거야? 사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안 계신데 세영이는 아버님 걱정뿐이거든요. 이건 다 아버님을 위한 겁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세영이. 엄마마저 일찍 떠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세영이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에 반신반의로 의심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다시 들여다볼수록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험 종류는 온갖 명목으로 중복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보험은 사망 시 거액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아픈 경우보다 죽었을 때 돈이 훨씬 크게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이게 날 위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달래며 의심을 접어두려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들은 대화가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을 때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멈추자 부엌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제 딸 세영이었습니다. 아빠 보험금은 최소 10억이야. 그러니까 사고만 자연스럽게 만들면 된다니까. 듣는 순간 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두 다리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일 시킬 사람 좀 알아봐요. 사람 며칠만 쓰면 기회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 만들어 볼 테니까요. 순간 제 무릎이 꺾여 부엌 문턱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혹은 드라마 대사를 연습하는 거라고 별별 핑계를 대며 제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그 모든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사람은 구해질 거야. 확실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거니까 나만 믿어. 그 목소리는 제 사위의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딸, 내 목숨보다 아끼던 딸이 남편과 함께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에 눈먼 사위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아끼던 제 딸 세영이까지 남편과 한패가 되어 제 생명을 돈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딸이, 내가 평생 희생하며 지켜온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제 목숨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주변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그림자들이 집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면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추고 다시 걸으면 또 일정한 박자로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김 씨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집으로 찾아오신 분 계신가요? 요 며칠 낯선 남자가 자꾸 선생님을 묻고 다니던데요. 그 노인분은 몇 시쯤 산책하냐, 집에 혼자 계시냐고 그걸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위와 딸이 제 명의로 보험을 들어놓았고 이제는 그 보험금을 실제로 챙길 사고를 준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시선이 마치 목덜미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커튼을 열고 닫으며 불 꺼진 골목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조차 분간하기 힘든 그림자 2개가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빨갛게 피어올랐다 꺼지고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불빛은 제 가슴에 불안을 새기듯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문고리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까지도 전부 누군가의 기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험금이 걸린 내 목숨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돈으로만 보이는 표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준 건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청년 정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우를 그동안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렸고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도 자주 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마음속으로 투덜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그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얼쩡거리는 것 같아요. 낯선 남자들이 현관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쓰레기 버리는 척하면서 집 쪽을 계속 살피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와 딸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스쳐갔습니다. 설마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건가? 주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정우 청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도박에 빠져 빚을 졌다는 것.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었던 딸마저 그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우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눈빛이었지만 이내 차갑게 식으며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할아버지만의 집안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 목숨이 걸린 아주 큰 문제이고 범죄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엔 아직 그렇다 할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 내가 혹시 의심만 하는 건지도 모르잖니. 정우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도 움직일 수 있고 사위분도 변명을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그냥 게임만 하는 백수처럼 보였죠? 사실 저는 IT 보안 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하고 녹음 장치들을 조금 다룰 줄 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늘 시끄럽고 철없다고 생각했던 이웃 청년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정말 날 도와주겠다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 가족이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누가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한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으니까요. 정우와 저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 번만 연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평소보다 늦게 산책 나가시고 일부러 힘든 척 그리고 다리를 절뚝여 주시면 됩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저보다 50년이나 어린 청년이 마치 제 친손주처럼 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30분. 평소라면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지만 일부러 늦은 시각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정우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정우는 멀찍이 떨어져 휴대폰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으며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미끼로 내놓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두 개의 그림자가 따라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끝내야 돼. 이제 더 미룰 수 없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따라붙어. 집중해. 보험금만 생각하자. 그 목소리 제 사위와 그리고 딸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낳고 길러온 딸이 내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면서도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힘겹게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뒤에서 사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발목만 툭 쳐서 넘어지면 뒤에서 덮쳐야 해. 조심해. 흔적 남기지 말고. 그 순간 사위가 제 등 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어둠을 가르며 번쩍이는 빛이 터졌습니다. 휴대폰 플래시 불빛에 눈을 뜰 수 없을 때 정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요. 모든 것 전부 다 찍혔습니다. 사위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고 딸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들 대화 다 녹음됐어요. 할아버지 밀려고 한 거 영상으로 다 찍혔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산책 나온 거라고. 정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끝내야 돼. 보험금 타야 돼. 말하는 거 다 녹음됐거든요. 딸은 울먹이며 사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미리 신고를 해두었던 겁니다. 사위는 허둥대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골목 끝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위는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우린 빚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배신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까지 공모했다는 사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팔아넘기려 한 게 내 딸이었다니. 경찰이 두 사람을 수갑으로 채워 끌고 가는 동안 정우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제야 무너진 듯 주저앉아 정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너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그날 밤 골목길엔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저는 그 불빛 아래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과 동시에 가장 뜻밖의 구원을 맞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제 보험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까지 이용해 이미 보험 사기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관은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위분이 작년에 본인 어머니 명의로도 고액의 상해보험을 3건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고를 만든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자기 어머니까지. 수사관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 보험금 청구 내역, CCTV 영상 캡처 자료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몇 달 전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가 계단에서 일부러 부축하는 듯 하면서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굴러떨어져 갈비뼈와 팔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보험사 조사관이 이상하게 여겼던 건 사고가 난 계단 주변의 바닥이 유난히 젖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돌려보니 사고 직전에 사위가 물병을 들고 와서 바닥에 흘리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위는 어머니가 다쳐 고통스러워하는 긴박한 순간에도 바로 응급실로 달려간 게 아니라 먼저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청구 시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사위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친어머니까지 도구로 쓴 걸 보면 이번엔 어르신을 대상으로 더 큰 금액을 노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사위가 남을 속이고 해치는 건 몰랐지만 자기 어머니마저 이용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딸의 역할이었습니다. 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아빠 쪽 보험이라 훨씬 금액이 크다라며 사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결국 딸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비로서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제 목숨을 돈으로 바꾼 자식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늘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옆집 청년 정우가 제 곁에 남았습니다. 그는 마치 손주처럼 제 삶을 지켜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정우 또한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우는 20대 후반 청년으로 지방에서 상경에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과의 왕래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활달해 보였지만 속은 늘 외롭고 허전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늘 제가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도 저를 통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교사 시절 아이들을 지도했던 경험을 살려 정우의 취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력서를 같이 봐주고 면접 예상 질문을 함께 연습해 주었습니다. 정우야, 면접 때는 눈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봐. 그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우는 저희 집안일을 거들며 장을 봐오거나 병원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정우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집밥을 해주고 늦은 밤에도 고민을 들어주는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피부치보다 더 진하게 연결된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정우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딸과 사위의 배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탐욕은 결국 사랑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곁에 있을 수도 전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탐욕은 가족을 무너뜨리지만 진심은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